여기 중국 공영방송 출신의 기자가 중국 방송에서 충격적인 경험담을 공개해 중국 전역이 경악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국 지하철에서 취재한 영상을 공개했고, 이 영상은 중국 전역을 완전히 뒤집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하이엔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 공영방송인 CCTV에서 수석 기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기자로 일해서인지 국제관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한국과 중국의 사이인데,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현재 중국에도 반한 감정이 들끓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국인들을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양국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은 부분은 제가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재 CCTV 방송사는 모든 기자들에게 한국 관련 비하의 기사를 쓸 것을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며, 실제로 이러한 한국 비하의 기사를 작성할 때면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곤 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특종감의 정보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는 정보를 접한 거였는데요. 저는 한국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들을 이유 없이 거부한다거나 중국인 손님들에게 폭리를 취한다거나 하며 사기 행위를 일삼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인들을 향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차별 행위가 서슴지 않게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차별을 일삼은 식당에 대한 정보와 영상까지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건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종감을 놓치지 않고 한국에 가서 직접 취재하기로 했어요. 한국 출장 경비는 무척이나 비쌌지만 CCTV 방송 본사 측은 이건 경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뽑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고, 아예 한국이 차별의 국가라는 많은 구체적인 영상까지 확보해오라며 제게 카메라맨 역할을 맡을 신입 기자까지 붙여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향하게 된 곳은 바로 한국의 한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이곳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들을 향한 노골적인 차별 행위가 일어났고, 이건 영상으로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카메라에 특종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채 시장 내부로 진입했는데요. 하지만 이곳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특유의 복잡한 미로 구조로 되어 있었기에 외국인인 저희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곳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주변을 두리번대고 있던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저희 보고 도움이 필요하냐는 듯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국인인 것을 들키는 동시에 한국인들의 각종 차별행위와 불이익이 쏟아진다는 말을 익히 들었던 차였기에 적어도 중국인이라는 것만큼은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신입 기자 장은 그렇게나 냉담하고 이기적이라고 알고 있던 한국인들이 자신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일 따위는 생각조차 못했는지 그녀는 당황한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그렇게 중국어를 사용하는 대참사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중국어를 내뱉자마자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한국인 아주머니는 저희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제부터 한국인들의 차별이 시작되겠구나 싶어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한국인 아주머니는 놀랄만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파악하고는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손짓과 발짓 같은 제스처와 번역 앱까지 사용하며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고, 급기야 자신의 가게를 비우고 저희를 직접 식당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했는데요. 이건 꿈에서도 기대하지 않던 환대였기에 저는 상당한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분명 중국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차별을 가한다더니 어떻게 자신의 가게까지 비워둔 채로 중국인인 저희를 위해 길까지 안내해 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불안정한 치안 상황 때문에 자신의 가게를 비워두는 일 따위는 상상조차 못하고 몇몇 상품들은 아예 쇠사슬로 고정시키며 소매치기를 방지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한국은 중국에서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인지 한국인 아주머니는 자신의 가게를 비우고도 여전히 여유 있는 태도로 저희를 문제의 식당으로 데려다 주었고, 이내 즐거운 한국 여행이 되라는 듯 저희에게 다시금 미소를 지어준 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적잖이 당황했으나 아무튼 저희는 기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그렇게 카메라를 켠 채 식당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주하게 된 식당의 한국인 직원은 영어를 사용하며 주문을 하려는 제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영상 속의 불친절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저는 그녀의 친절한 태도에 다시금 황당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한국인 직원은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영어를 사용하는 제게 중국어 전용 메뉴판까지 건넸는데요. 결국 저는 제2의 플랜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인을 차별하든 말든 아무튼 저는 비싼 경비로 한국에 온 만큼 반드시 한국의 차별적인 모습은 촬영해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 직원을 유도신문하며 어떻게든 차별의 장면을 취재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입 기자장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제 계획에 완전히 고춧가루를 엎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사실 저희는 중국에서 취재를 나온 기자거든요. 그리고 이곳 식당에서 중국인들을 차별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차별의 현장을 취재하러 왔죠. 그런데 당신은 저희가 중국인인 것을 알고도 매우 친절하게 응대해주다니 이건 정말 이상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저는 이런 기자로서 완전히 실격인 덜 떨어진 질문이나 하는 장을 보고 눈알을 부라렸으나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여전히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이라뇨? 물론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한한령을 선포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것에 열중하는 국가고 각종 역사 왜곡을 통해 반한 감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꿎은 중국인들에게까지 일반화를 하며 차별을 가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손님을 극진하게 대우해주는 문화가 있고 한국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국을 찾은 손님들에겐 환대를 해주곤 하거든요. 당신이 제게 보여준 차별의 영상이라는 것을 다시 돌려보세요. 제가 왜 해당 영상 속의 중국인들에게 퉁명스럽게 응대했을까요? 바로 그들은 분명 한국에 왔음에도 제게 다짜고짜 중국어를 사용하며 주문을 시도했고 또 당연히 중국어를 못 알아듣는 제게 번역 앱을 사용하며 모름지기 한국인이라면 중국어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인데 왜 마땅히 중국어를 배우지 않는 거냐며 못 배운 소리나 하더라고요. 그런 무례하고 수준 낮은 중국인에게 어떻게 친절한 응대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차별 행위가 아닌 중국인들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이었거든요. 또한 식당의 전경을 확인해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정말 이 한국인 직원들이 중국인인 제게 친절하고 편견 없는 대우를 해준 것만 해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곳은 중국인들에게 꽤나 알려진 식당인지 수많은 중국인들이 이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인 손님들은 식탁 위에서 대놓고 자신의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그 기저귀를 의자 위에 버려두고 나간다던가 자신의 개인 쓰레기까지 전부 식당 테이블에 버리고 일어났거든요. 반면에 한국어를 구사하는 손님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사용한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접시를 한 곳에 모으는 등 식당 측을 위한 친절한 배려까지 해준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인인 제가 봐도 중국인 손님들의 수준은 매우 형편이 없었고 차별을 당해 마땅한 행동을 했음에도 한국인들은 끝까지 중국인들을 향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멍청한 신입장은 이러한 모습에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아무리 한국이 대단하다고 해도 저희는 기자로서 주어진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바보 같은 표정이나 짓고 눈물과 콧물까지 흘리며 남이 나라를 칭찬하고 있다니 저는 그런 장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후려쳐버리며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는다면 그대로 중국으로 보내버릴 거라며 엄포를 놓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식사를 마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이동을 하던 와중 저는 한자 간판이 적힌 중국 식당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같은 중국인 동포로서 낯선 타지에서 고생을 하는 동포들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배가 고프지도 않았음에도 그들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중국 식당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든 메뉴판을 보니 음식값이 비싸도 터무니없이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서야 왜 음식값이 말도 안 되게 비쌌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음식점은 중국인 밀집 거주구역 근처에 있었고 대부분의 고객이 한국에서 체류하는 중국인들이었는데요. 그러니
이곳 식당을 찾는 한국인들이나 다른 국적의 손님들은 대부분 관광객이었고, 이들은 이러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만 별도의 비싼 메뉴판을 구성해 놓고 이중 가격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잠입을 위한 옷차림을 보고 한국인으로 오해했고, 그들이 저희에게 내민 한국어 메뉴판은 다른 중국인 손님들이 받은 중국어 메뉴판보다 2배나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장은 저희는 중국인에게만 높은 가격을 받으며 폭리를 취하는 한국의 차별적인 모습을 취재하러 왔는데, 오히려 역으로 폭리를 저지르는 중국인 동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며 눈치 없는 소리나 짓거릴 뿐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장의 팩트 폭격에 완전히 정신이 혼미해지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이러한 중국인들의 사기 행각을 촬영하고 있는 장의 카메라를 신경질적으로 빼앗아버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신입 기자 장은 무슨 한국 파견을 여행이라도 온 거라고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카페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며 한국 길거리가 너무 깨끗한 것 같다며 계속해서 저희의 취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장면에 집중하며 한국에 대한 칭찬 일색을 늘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계속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한국에 대한 칭찬은 정말로 그럴만했기에 더욱 뼈아팠거든요. 일단 한국의 길거리에는 무인 상점이 가득했는데요. 붕어빵을 판매하는 무인 가판대에는 돈을 계좌로 입금하거나 돈통에 넣고 가라는 문구만 남겨져 있을 뿐 주인은 없는 경우가 흔했는데, 심지어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러한 무인 상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놓고 가는 등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끝까지 양심을 지키는 놀라운 시민의식 수준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인 편의점과 따릉이라고 불리는 무인 자전거 인프라는 또 어떻고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무인 인프라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국인들은 그러한 무인 인프라를 보고도 나쁜 짓을 통해 이익을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양심을 지켰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한국을 따라 무인 자전거 인프라를 전국에 보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무인 자전거 인프라는 보급 일주일 만에 모든 자전거가 도난당하며 자전거 정류장조차 전부 뜯어가 버렸기에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한 이러한 무인 자전거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상당한 손실만을 입은 채 전면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유지가 가능한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유지되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의 거리 또한 상상 이상으로 깨끗했죠. 저는 분명 중국에서 한국의 지저분하고 난장판인 길거리 영상을 수도 없이 봤으나 마치 이번 한국행을 여행쯤으로 생각하며 계속해서 한국의 번화가 이곳저곳을 가보려고 하는 장을 따라 한국의 웬만한 길거리들은 전부 이동해본 저는 한국에서 지저분한 길거리 모습은 절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완전히 얼이 빠져 있는 제게 장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선배, 그런 쓰레기 천지의 한국 길거리의 모습은 전부 편집으로 만들어낸 조작 영상인 거 모르셨어요? 저는 편집부에서 근무하면서 그러한 지저분하고 가난한 한국의 영상을 직접 편집까지 했다고요. 중국 정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한국의 가난한 면모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건 전부 중국의 모습이며 한자로 적힌 간판 등을 한글로 고치고 한국어 음성만 입힌 편집 영상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말에 딱히 반박을 할 수조차 없었기에 그저 허공을 응시하며 넋이 나갈 뿐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기로는 한국의 길거리는 더러워지려야 더러워질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절대로 아무데나 버리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손으로 들고 다녔거든요. 또한 한국의 길거리 곳곳에는 IoT 쓰레기통 등의 최첨단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자동으로 압축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가득 차면 관련 부서에 연락을 취해 쓰레기가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이러한 한국의 모습은 중국을 시민의식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나 인프라 면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청소부가 있으니 괜찮다며 길거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려대거든요. 그러나 현실은 중국에서는 청소부들조차 책임의식이 없어서 어차피 내일이면 다시 더러워질 거리를 치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그저 자신의 담당 구역 밖으로 쓰레기를 옮기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 중국의 길거리는 늘 더러운 상태를 유지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길거리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도 무척이나 깔끔하고 실용적이었다는 건데요. 한국의 고층 건물들은 겉모습의 부유한 모습 그대로 내부도 매우 깔끔하고 잘 관리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는 꼭 화장실이 존재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이러한 번쩍번쩍한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러한 무료 공중화장실은 센서로 작동되는 액체 비누와 휴지, 온수, 그리고 비데 등 중국에서는 호텔 화장실에서도 보기 힘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에 완전히 기세가 눌리고 말았죠. 사실 중국에도 외관만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에만 신경 쓰는 국가로 건물 내부는 청소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며 중국 건물에는 아예 화장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관리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무료 공중화장실이 생긴다면 중국인들은 떼거지로 몰려와 화장실에 물과 휴지를 축내기 시작하고 이곳 화장실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하며 이러한 공공 인프라 유지를 도저히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선진국이었고 아무래도 장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한국에서 후진적이고 차별적인 면모 따위는 절대로 포착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저 설렁설렁 취재를 이어나갈 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커리어까지 달려있는 이러한 한국 취재에서 저는 이렇듯 무기력한 모습만을 이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향후에 제 커리어까지 달려있었기에 이렇듯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천하태평한 표정으로 오히려 중국인이 한국에서 사기를 치는 모습과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만 촬영하는 장의 카메라를 들고 복귀한다면 제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이번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신경질적으로 내쫓았던 한국의 카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도끼를 있는 대로 품고 있었고 어떻게든 한국의 차별적인 면모를 취재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곳 카페에서도 한국인 직원은 저희에게 친절한 대우만을 해줄 뿐인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열등감이 완전히 폭발하여 중국 전역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차별 영상을 내밀며 왜 이제 와서 착한 척이냐며 거의 따지듯 질문을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중국인 손님들을 차별했다고요? 물론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감정은 매우 좋지 않지만 적어도 한국인들은 그러한 개인적인 감정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낼 정도로 교양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중국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무튼 그들은 한국을 찾아온 손님이므로 저희는 항상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주죠. 그리고 당신이 내민 영상은 너무나도 편파적이네요. 그때의 상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20명 이상이 떼거지로 몰려왔음에도 이들은 커피를 단 2잔만 주문한 뒤 뜨거운 물 20잔을 요청하는 등 매장의 1인 1음료 규칙을 어기는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말도 잘 안 통했기에 저희는 손님을 대접해 준다고 생각하며 좋은 마음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줬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카페 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고 결국 저희는 수차례의 정숙 요구에도 난장판을 벌인 중국인들을 전부 쫓아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는 실내에서 일정 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낼 경우 허용될 수 없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쫓아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고 저희는 다른 손님들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뿐이에요. 사실 저는 그녀의 대답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유명 관광지인 명동 근처에 있는 카페라 그런지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정말로 중국인들은 매우 시끄러웠거든요. 카페 직원이 빌려준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 카페 내에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은 이미 허용 데시벨을 한참이나 초과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말로 기차 화통을 삶아먹은 것인지 마치 항공기 소음에 준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소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 카페 직원은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던 걸로 보아 이들이 쫓아낸 중국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한 소음을 발생시켰을지는 정말 예상조차 안 가는 수준이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장의 강요로 인해 한국의 카페를 여러 군데 들러보기도 했는데요. 장은 커피도 안 먹는 녀석이 한국 카페는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서 좋다며 거의 1시간마다 함께 카페에 들러줄 것을 강요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카페 테이블에는 늘 고가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심지어 지갑까지 주인 없이 덜렁 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가의 전자기기를 훔치려는 사람은 전혀 없었기에 저는 한국의 높은 수준과 시민의식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인들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이러한 한국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파괴하는 침략자처럼 느껴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렇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파견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려던 찰나, 제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가게 한복판에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있는 가게를 찾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건 두말할 것도 없는 명백한 차별의 모습이었고, 그렇게 저는 카메라를 켠 채로 가게 내부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에게 카메라를 들이밀며 왜 중국인을 차별하는 거냐며 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라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버렸죠. 그런데 가게 주인처럼 보이던 여성은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중국인이죠? 꽤나 한국인처럼 꾸민 것 같지만 저는 이곳에서 5년째 장사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중국어를 이렇게나 능숙하게 하냐고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거든요. 그러니 한국이 인종차별 국가라는 건 적어도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저는 그녀의 답변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중국인인 그녀가 왜 자국 사람을 차별하고 있단 말인가? 저는 더더욱 이성을 잃게 되었고, 그렇게 이번에는 중국어를 사용하며 조국의 배신자라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이내 저를 완전히 할 말을 잃게 하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의 배신자라뇨? 그럼 저보고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저는 가난을 피해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꼭 중국인 관광객들은 매장 내에 물건을 훔치고 훼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꼭 절도를 하다가 제게 적발되면 같은 동포니까 괜찮지 않냐며 막무가내의 모습을 보이곤 하죠. 슬프게도 한국인들은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평균 월급이 10배는 높은데 부유한 이들이 왜 굳이 물건을 훔치겠어요? 이들은 부유한 지갑 속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을 통해 제게 늘 따뜻한 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곤 하죠. 저도 제 조국을 욕하긴 싫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정말로 하루가 멀다 하고 물건을 훔쳐대고 있고, 중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 날에는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는 기이한 상황까지 펼쳐진다고요. 저는 가난을 피해 죽을 각오로 중국을 떠나왔는데 중국인들의 도둑질 때문에 제 모든 것인 가게를 망하게 놔둘 수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조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아남을 거고 욕을 먹든 말든 중국인 출입금지 정책은 계속 유지할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넋을 놓아버렸고, 그렇게 모든 취재에 대해서 완전히 실패를 거둔 채 그렇게 쓸쓸하게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과 함께 도착한 한국 지하철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는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엘리베이터는커녕 에스컬레이터조차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작동되는 법이 아예 없기에 늘 계단처럼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역시나 인프라 및 경제력 수준이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장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러대기에 뭔가 싶었는데, 그녀는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 도서관이 있다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장이 가리키는 도서관에 도착한 저는 도저히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완전히 넋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에는 정말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한술 더 떠 이곳 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너무나도 자유롭게 자투리 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했고, 이곳 무인 도서관은 결국 누군가 전부 책을 훔쳐가버려 도저히 한 달 이상 유지가 불가능할 거라고 확신했는데요. 그러나 장이 가리킨 무인 도서관 한편에는 웬 QR코드가 존재했고, 이 QR코드를 스캔하니 이곳 무인 도서관의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곳 무인 도서관의 도서 회수율은 100%가 넘어가고 있었고, 이 말은 한국의 시민들은 책을 양심껏 전부 반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책까지 기부하는 놀라운 선행을 베풀고 있다는 뜻이었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완전히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가 한국은 어떻게 되어 먹은 국가란 말인가? 저는 중국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린 한국의 모습에 이 나라에서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되고, 장의 말대로 중국에서 영상으로 떠돌아다니는 한국의 후진적이고 차별적인 모습 또한 전부 조작된 영상일 뿐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완전히 주눅이 든 채 쓸쓸히 지하철 승강장으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저희는 온갖 카메라 장비들을 전부 들고 다녀야 했기에 산더미만한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듯 여자 둘이 산더미만한 배낭을 짊어진 채 낑낑대며 지하철에 탑승하는 장면을 본 한국인들은 중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지하철에 탑승한 저를 보더니 이내 한국어를 구사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나 장에게 한국에서 중국인인 것을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음에도 이번에는 오히려 제가 중국어를 구사해버렸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인의 노골적인 친절은 예상치도 못했기에 저도 모르게 중국어를 짓거려버렸고, 그렇게 중국어를 사용한 지 3초 만에 실수를 깨닫고 입을 틀어막아 버렸죠. 그런데 제가 중국인인 것을 인지하게 된 한국인 아저씨는 제게 호의를 거두며 차별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제가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제게 친절한 미소를 지어주며 자신의 자리를 제게 양보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저와 장이 전부 중국인이라는 것은 이 지하철 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알았음에도 이번에는 웬 아주머니 한 분이 거대한 배낭을 짊어지고 있던 장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었고,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예상치도 못한 친절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리 양보는커녕 먼저 자리에 앉기 위해서라면 인간이길 포기한 행동도 서슴지 않거든요. 자리에 자신의 소지품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심한 경우 자리에 침을 뱉거나 음식을 던져서 남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나 싫어한다던 중국인을 보고도 그저 변함없는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어주다니 저는 한국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대인배구나 싶어 완전히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는 명동 근처에 중국인들에게 특히나 알려져 있는 곳 주변에서 지하철에 탑승해서 그런지 지하철 객실 내부에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늘 정숙을 유지했으나 중국인들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목청껏 떠들어서 객실 내부가 전부 중국어 소리로 도배가 되어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낮은 수준의 부끄러움을 느꼈고, 결국 제발 조용히 좀 하라며 남이 나라에서 민폐를 부리면 되겠냐며 핀잔을 주게 되었는데요. 저는 다른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정작 한국인들은 입도 뻥끗 안 하는데 한국 지하철에서 떠드는 사람은 중국인들밖에 없다며 주의를 줬죠. 그러나 중국인들은 그저 저를 째려볼 뿐이었고, 속국에서 대국인들이 떠드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저보고 한국 하수인이라며 오히려 욕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저는 중국에 한참이나 떨어지는 수준의 한숨을 내쉴 뿐이었고, 좀 전에 만났던 중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붙여놓은 중국인 가게 주인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론 조국을 사랑하지만 조국에 떨어지는 수준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은 어찌어찌 종료되어 제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가 다와갔을 때도 한국인들의 믿을 수 없는 호의는 계속되었습니다. 객실 내의 한국인들은 제가 중국인인 것을 알았음에도 아무튼 저는 외국인이므로 제가 목적지에 잘 찾아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주며 신경을 써줬거든요. 물론 목적지 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결국 성격이 급한 저희 둘은 줄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짊어진 배낭은 무척이나 크고 무거웠기에 저희는 계단의 5분의 1도 못 올라간 채 헉헉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객기를 인정한 채 그냥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하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계단을 올라오던 한국인들은 그러한 땀을 홍수처럼 흘리던 저희를 지켜보더니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가방을 넘겨받고 계단을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이들은 저희가 나갈 출구까지 배낭을 옮겨주었고, 그렇게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하기도 전에 마치 자신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했고 그렇기에 감사 인사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듯 쿨하게 뒤돌아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과 호의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고 마치 신입기자 장처럼 애초에 한국의 차별적이고 후진적인 면모를 찾기란 아예 불가능했고 모든 갈등 상황은 중국 때문에 일어났을 뿐 한국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 떠돌아다니는 한국의 차별과 후진적인 점을 소개하는 영상 또한 전부 편집으로 조작되었거나 중국인들이 먼저 수준 낮은 행동을 보였기에 일어난 일을 앞뒤 전후 사정을 전부 잘라먹고 과장했을 뿐이겠죠. 그리고 양국의 수준 차이를 보니 이러한 오해와 갈등 상황은 100% 중국인의 잘못으로 일어났을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저 미안함과 민망함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최근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 영상은 독일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독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앙겔라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최근에는 일생일대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독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이곳에서 꽤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독일 대학교에서 수업을 이어나갈수록 독일은 뭔가 뒤처진 국가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학교의 커리큘럼은 너무나도 구식이었고 또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죄다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이었기에 제가 독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저 또한 꼼짝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수님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물론 독일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유명하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타이틀은 십수년 전에나 통했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곳 대학교에서의 공부를 과감히 포기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중국으로 정했죠. 사실 독일과 중국은 꽤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으로 독일 대학교만 해도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꼭 자국을 마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라도 되는 양 치켜올렸고 저는 그들의 말을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듣다 보니 도대체 중국인들의 자신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궁금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국은 모든 것이 정체된 독일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중국행을 결정한 거였죠. 하지만 아빠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아빠는 평생 동안 독일군에서 복무를 해오신 군인으로 자신의 직업과 독일이라는 조국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그런데 그런 아빠는 제가 이왕 유학을 가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한국으로 가야만 한다며 도대체가 납득을 할 수가 없는 말을 해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독일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던 아빠인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국가를 추천해준다는 말인가? 저는 아빠의 주장에 매우 당황한 기색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도 조국 대신 엄한 나라를 추천해주는 게 매우 자존심이 상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가 없다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앙겔라, 이제는 세계의 기술 패권은 완전히 한국으로 넘어간 상태란다.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간 독일이 주도하던 세계 방산 패권조차 한국이 전부 차지하게 된 상태지. 오죽했으면 현재 아빠가 있는 부대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지. 독일 군대는 상당한 보안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 다른 국가의 무기나 기술이 손쉽게 부대에 배치될 수가 없거든. 그러나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했고 오직 한국만을 위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까지 했어. 이전에는 독일 군대에서 나토 동맹국 외 국가의 소량의 부품이라도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승인이 필요했지만 2023년에 독일은 한국산 방산기술을 수입하고 또 이에 필요한 부품을 전해주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상황이거든. 독일은 한국 기술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이 자국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기에 한국을 나토 회원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야. 그야말로 독일은 방산 기술력 면에서 한국과 대등하거나 혹은 열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 실제로 독일은 정밀타격 능력으로 유명한 주력 미사일 타우러스 KEPD-350에 한국 공군에서 쓰이는 미사일 기술을 도입한 상황인데 이는 인정하기는 싫지만 한국의 첨단 유도 무기 능력은 이미 독일을 아득히 뛰어넘어 반대로 독일이 수입까지 해야 할 정도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말과 다름없지.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 대신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의 우수한 엔지니어링과 신뢰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방산 기술의 경쟁력은 이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빠 또한 수십 년 동안 군대에서 복무하면서 독일의 국방 기술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고, 이대로라면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지게 될 것 같으니, 앙겔라, 내가 만약 독일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가려거든 반드시 전도유망한 국가인 한국으로 가야만 해. 이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독일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지만 그래도 방산 분야만큼은 압도적인 기세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방산 수출은 독일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분야로, 만약 독일이 방산 기술력에서조차 한국에 뒤처진다면 그야말로 독일은 엄청난 경제적 불황을 피할 수가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죠. 베테랑 군인이신 아빠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국가기에 저는 중국인 친구들이야말로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앙겔라, 한국은 아예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자치권조차 없는 국가야. 왜냐하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으로 중국의 일부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한국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일부였는데, 만약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상당했다면 이렇듯 중국의 지배를 당했을 일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는 애초에 한국의 언어인 한글 자체가 중국에서 개발한 것이라는 점에 있어. 한글은 중국의 학자들이 개발했고, 중국이 끔찍한 문맹률을 자랑하는 원시국가 한국을 가엾게 여겨 전해준 것일 뿐이거든. 그리고 한국은 국방 기술력을 개발하기는커녕 애초에 당장 내일 먹을 식량 걱정을 해야 하는 가난한 국가인데, 실제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자가용 차량 자체를 거의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 한국의 도로를 좀 봐. 한국에서는 차량을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한국 도로에서는 교통체증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부강한 국가고, 중국인들은 돈이 많아 차량을 인당 2대 이상씩은 가지고 있으니 중국의 모든 도로에서는 엄청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지. 그런데 이런 가난한 한국이 국방력에 투자할 돈이 어디에 있겠어? 솔직히 저는 이러한 중국인 학생들의 하나같은 주장에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으로 가는 것도 그렇게 탐탁지 않았는데, 만약 중국인들의 말이 맞다면 현재 독일이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 것도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에 저는 독일이 적어도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꼈던 거였죠. 물론 상당한 베테랑 군인이셨던 아빠셨지만 아무래도 아빠는 제게 장난을 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저는 얼마 뒤 충격적인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즉시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우연히 독일의 공영방송 뉴스 채널을 틀게 되었는데, 이곳 공영방송에서는 웬 한국에 대한 특집 다큐를 방송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독일의 공영방송 채널은 특히나 독일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독일 공영방송사이기에 웬만해서는 다른 국가에 대한 특집 다큐를 제작하거나 집중 조명을 하는 경우도 좀처럼 없거든요. 하지만 이번 다큐에서는 만약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10년 내로 그간 쌓아온 모든 부를 전부 반납하고 망해버리고 말 거라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방송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독일 진행자의 첫마디는 제게 더욱 충격적으로 들려왔죠. 한국은 정말 특별한 국가입니다. 세계 역사상 한국 같은 국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자신들 옆에 있는 중국 등의 강대국들에 비한다면 매우 조그마한 국가임에도 5,000년 동안이나 주권을 지켜온 점부터가 매우 놀랍습니다. 보통 작은 국가들은 근처의 거대한 국가들에게 흡수되며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순리지만, 한국은 그러한 순리를 거부한 채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의 침입을 끝까지 막아내며 오히려 지금은 그러한 거대한 국가보다도 강력한 모습과 위상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그러한 거대 국가들의 엄청난 영향을 받거나 경제 및 문화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독립적인 특성을 띠고 있죠. 일단 이들의 문화부터가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 최악의 문맹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언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한글 덕분에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과학적으로 구조화되고 중국의 한자와 무관한 완전히 독특한 음성 체계로 발명되었기에
한국은 중국처럼 엄청난 문맹률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서기 612년에 벌어진 살수강 전투를 참고해 본다면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병력을 완전히 격퇴하며 아예 거대한 제국 자체를 붕괴시켜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그 밖에도 한국은 중국의 여러 차례 침략을 전부 다 막아내며 주권을 지켰고, 이건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다른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졌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여러 소규모 국가들을 전부 병합하며 덩치를 불려왔지만 그런 중국도 오직 한국만큼은 어쩌지 못했거든요. 저는 진행자의 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중국인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인 셈이었거든요. 사실 이건 매우 이상하긴 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반대로 중국은 가장 높은데, 이는 수천 개의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는 중국과는 달리 한글은 간단하고 논리적인 문자로 유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중국인들의 말대로 중국이 한글을 창제했다면 한국은 문맹률이 거의 0%에 달하는데 왜 중국은 여전히 높은 문맹률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다는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 한국에서는 다른 대도시만큼의 엄청난 교통체증이 흔치 않은 것도 한국인들은 가난해서 자가용 차량을 구매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 한국은 높은 기술력을 통해 압도적인 도로 인프라를 구현해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국은 AI 교통관제 시스템과 스마트 고속도로를 통해 혼잡을 방지하는 등 매우 발전되어 있는 교통기술을 보여주었고, 한국인 운전자들은 사고가 난 지점이나 혼잡이 일어나고 있는 지점 등을 미리 인지하고 추천받은 우회 경로로 즉시 돌아갈 수 있어서 그야말로 자신들의 도로를 200% 사용하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교통체증에서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획되지 않은 도시화와 인구 과잉, 그리고 체증에 대한 대비책 및 기술력이 전무하기에 엄청난 교통체증이 항시 발생하는 거였는데요. 중국은 개발도상국답게 인구수에 대비한다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임에도 그저 비효율적인 모습만을 보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거대 국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진보되고 우수한 국가였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진행자는 도저히 믿기 힘든 경악스러운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게도 한국은 5천년 동안 중국의 완벽한 대항마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이번에도 중국의 대항마로서 전 세계를 구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은 중국을 억제할 만한 능력이 있는 국가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어째서 다른 국가를 구원하는 거냐며 의문을 표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로 중국의 말도 안 되는 구조의 기술 수출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좀 보세요.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 공세 및 박리담회로 빠른 발전을 이룩한 국가입니다. 중국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에 인건비가 없으니 이런 기형적인 방법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던 기술 수출의 판도를 뒤흔들며 이들의 파이를 떼어가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던 이러한 중국의 박리담회 정책은 최근 들어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방산 기술력 퀄리티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무기 수출 국가 또한 한국과 겹치는 경향이 있기에 중국은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 무기는 열악한 재료, 결함 있는 기술, 그리고 일관성 없는 품질 관리로 악명 높은 대신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무기는 실제 전투 상황에서 사용되는 만큼 한국과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의 무기를 수입할 국가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 썬더 곡사포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유럽 국가들로 수출되며 100%의 운용 신뢰도를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파키스탄으로 수출된 중국의 PLG-45 곡사포는 잦은 전자 오작동과 정확도 저하로 사실상 있으나 만화한 존재거든요. 또한 한국은 외국의 청사진에 의존하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기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 독창적인 차세대 군사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K2 블랙팬서 등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중국의 방위산업은 러시아, 미국, 유럽에서 훔친 군사 기술을 역설계하여 구축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국의 J-31 스텔스 전투기는 미국의 F-35를 직접 모방한 것이지만
첨단 항공전자 기술 및 부품이 부족하여 한국의 KF-21 보라매에 비해 완전히 구식이고 중국의 99형 전차는 구식 소련 시대의 T-72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짜일 뿐이죠.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 차이가 이렇게나 현저하니 당연히 한국과 중국은 여러 전문가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저렴한 가격에 혹해 중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였던 나라들조차 결국에는 중국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저가 무기가 시장에 풀리는 것을 완전히 막아주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본의 아니게 기존의 생태계 교란을 막은 영웅이 되어 전 세계로 하여금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엄청난 열등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중국의 국가적 수건이 바로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국은 여론 및 성능 조작까지 서슴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려 노력했거든요. 그러나 저비용 대량 생산 무기로 시장에 범람하려는 중국의 전략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 정밀 제조, 전략적 파트너십, 신뢰성에 가로막히며 완전히 실패했고 결국 한국이라는 벽에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물었을 때 이들이 왜 이렇게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까지 오버를 했는지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었죠. 바로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갖고 있기에 한국 이야기만 들으면 그야말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중국의 상황을 그저 남일 보듯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행자는 이내 이건 그저 본격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밑밥이었을 뿐이라는 듯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게 하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듯 중국을 완전히 가로막아준 상황에 대해 독일도 한국에 고마워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은 그간 독일이 지배하던 산업마저도 전부 빼앗아버리며 전통적인 방산 강국인 독일의 아성마저 뛰어넘을 압도적인 기술 강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저번에 10조 규모의 폴란드 방위 협정을 한국이 가로채버린 사건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폴란드는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옆에 위치한 유럽 최대의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이고 독일은 전통적으로 폴란드에 탱크와 포병을 공급해왔기에 모든 독일인들은 이번에도 독일이 폴란드에 무기 수출을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독일은 10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눈앞에서 한국에 빼앗겨야만 했고 한국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얻음과 동시에 폴란드 수출을 발판 삼아 현대화를 모색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계약 직후 폴란드 및 루마니아 그리고 핀란드에게 추가적으로 K2 전차를 수출했고 그만큼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악성 재고로 남을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단숨에 50조 원 규모의 실적을 올렸고 독일은 이에 대한 실망의 한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진짜 문제는 이러한 한국의 성과를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뿐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한국의 K2 블랙팬서가 독일의 레오파드를 압도하는 상황은 어느 정도 필연적인 상황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고 결국 혁신이 멈춰버렸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된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보다 빠르고 저렴한 데다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포성능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한국은 상대 국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구현하는 무서운 국가라는 점입니다. 일단 폴란드와 루마니아, 핀란드가 기존에 선택하던 독일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했음에도 한국은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지만 독일은 이러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죠. 일단 이들 국가는 혹독한 겨울 기후와 불안정한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자연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극심한 겨울 날씨를 겪고 있으며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2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폭설과 얼음 축적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나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엔진 고장과 기동성 문제로 인해 추운 날씨 조건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또한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근처의 폴란드 동부 전선은 불안정하고 진흙탕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 기동성이 뛰어난 탱크가 필요하지만 레오파드는 독일의 지형인 평지 조건 하에서만 뛰어난 성능을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의 K2 탱크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한국은 K2 전차를 운용하는 국가의 환경에 맞춘 업그레이드를 제공해 주었고, 실제로 이러한 개량된 K2 전차는 첨단 콜드 스타트 엔진 시스템으로 개조되어 극한의 온도에서도 원활한 작동을 보장했으며, 한국은 폴란드의 불안정한 지형에서 우수한 오프로드 이동성을 위해 강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을 도입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장했습니다.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전차라는 무기 자체가 원래 영하의 온도나 극한의 조건 하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무기거든요. 즉, 이건 한국이 미친 기술력을 보여준 거지 딱히 독일의 기술이 열악한 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며 각종 방산 전문가들에게 한국의 K2 전차에 대한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독일은 한국이 성능 조작을 했다고 확신했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죠. 바로 극한의 겨울철 테스트에서 한국의 K2 전차는 섭씨 -30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반면 독일의 레오파드2는 영하의 온도로 내려가자 즉시 엔진 오작동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리고 K2 전차는 레오파드2와 달리 얼어붙은 강과 깊은 눈까지 통과하며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즉, 독일은 괜히 이를 키운 까닭에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수준만 전 세계에 홍보해준 셈이었고, 이로 인해 독일은 기존의 계약마저 추가적으로 한국에 빼앗기며 완전히 망신살을 사게 되었죠. 물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련 시대의 구식 철도 인프라를 가졌다는 점도 더더욱 K2 전차를 우위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는 자국의 실정에만 맞췄기에 융통성 없이 무거워서 도저히 구식 철도로는 운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에 대한 맞춤 설계를 통해 개조된 버전의 경량 K2 전차를 공개했고, 전차 운송 경로를 최적화한 첨단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천재적인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K2를 선택함으로써 독일의 더 무거운 탱크에 필요했던 사실상 불필요한 철도 개조 비용을 10조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하고도 한국에 감사를 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진행자의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국가라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협상력, 그리고 융통성까지 겸비한 도저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강점은 그동안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별다른 혁신 없이도 기술 수출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던 독일을 완전히 곤란에 빠뜨리게 하기에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 최악의 상황만은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생각보다 엄청난 국가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육군력에만 집중된 국가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 독일이 다른 분야에서의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만 있다면 분명 한국으로 인한 손해를 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는 이런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독일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한국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주의자라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이라는 적을 두고 있고 사실상 이 두 나라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강한 해군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신들이 집중해왔던 육군 및 공군력에 비한다면 해군력만큼은 비교적 떨어지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무지막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불과 몇 년 만에 해군력 부분에서도 상당한 수준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한국은 또다시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아니 믿고 싶지도 않은 초대형 계약을 연이어 가져갔죠. 그건 바로 한국은 노르웨이와 3조 규모의 잠수함 계약을 따냈기 때문인데요. 사실 독일의 티센크로프 해양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유럽 잠수함 시장을 지배해왔고, 특히나 노르웨이는 과거에 독일 잠수함을 독점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시장을 한국에 빼앗긴 점은 분명 독일의 뼈아픈 손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한국은 유럽 해군 방위 부문 전체에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기에 이들은 독일의 이익을 빼앗고 수십조 원의 잠재적 이익을 얻게 된 셈이었죠. 실제로 한국과 노르웨이의 협정 소식을 들은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토 동맹국들은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 잠수함 사용을 재고하도록 장려하는 공문까지 낸 상황인데요. 독일의 티센크로프 해양 시스템은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가들이 기존처럼 독일의 엔지니어링에 충성할 것이라고 믿고
212형 잠수함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미 수많은 물량을 제작했던 터라 이러한 한국의 난입은 독일로 하여금 더욱 큰 손해를 입게끔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죠. 암울하게도 독일은 기존의 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이러한 한국의 아성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해공 중에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한국의 해군이라지만 한국은 이러한 해군 기술력마저 독일을 완전히 능가한 상황이거든요. 독일이 기존의 지위에 만족하며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한국은 기술 혁신을 위한 피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끝에 몇 년의 기술 격차를 그대로 극복해버린 것입니다. 일단 한국의 KSS-3 잠수함은 첨단 항공 독립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독일의 212형 잠수함보다 더 오래 잠수할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이 자랑하는 미사일 기술인 최첨단 탄도 미사일 능력으로 화력과 스텔스 면에서도 훨씬 뛰어나죠.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스텔스 기술과 탄도 미사일 기술이야말로 방산 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현해내기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독일조차 가까스로 부분적으로만 구현한 기술을 완벽하게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를 놀라게 함과 동시에 독일의 단골 손님이었던 유럽 국가들을 전부 가로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해군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서마저 말도 안 되는 맞춤형 설계 능력을 선보이면서 자신들의 경쟁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각인시켰거든요. 노르웨이를 좀 보세요. 노르웨이는 혹독한 북극 해양 환경을 가진 국가로 노르웨이의 물은 극도로 차갑고 강력한 해류와 얼음으로 덮인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노르웨이는 잠수함을 운용하기에 최악의 환경을 가졌다는 말이죠. 이렇듯 노르웨이는 외딴 북극 순찰 구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더 긴 수중 내구성이 필요했지만 기존의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노르웨이의 요구를 충족해줄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까무러칠 해결책을 가져왔죠. 바로 한국은 자신들의 잠수함을 맞춤형 업그레이드하여 얇은 얼음층을 뚫을 수 있는 북극급 선체로 KSS-3 잠수함을 보강했거든요. 한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물속에서 50% 더 긴 내구성을 제공하여 북극 해역에서의 더 긴 순찰 임무를 보장했고 KSS-3에는 영하의 온도에서 센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빙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에 그야말로 노르웨이는 국가 창립 이래 최초로 자신들의 극악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잠수함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독일의 212형 잠수함은 선체 보강이 약한 온화한 유럽 조건을 위해 설계되었고 기술력 부족으로 노르웨이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계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혹한기 시험 동안 독일제 잠수함은 배터리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주 재점화가 필요했지만 한국의 KSS-3는 최대 45일 동안 물속에 머물렀죠.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속도 또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전 유럽 국가들을 군침을 흘리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였죠. 노르웨이 및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리스크로 인해 3년 이내로 잠수함이 필요했지만 독일은 212형 잠수함 한 척을 완성하는데 자그마치 6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최적화된 AI 공정 설계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고 주문을 받은 모든 잠수함을 3년 내로 제작할 수 있었기에 이렇듯 모든 면에서 독일을 압도하는 한국은 자연스레 노르웨이라는 거대한 중요 고객을 독일로부터 빼앗아온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으니 만약 독일이 한국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정말로 몇 년 내로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술 패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도 모자랄 상황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주요 글로벌 방산 계약에서 독일을 상대로 거둔 결정적인 승리는 군사력 역학의 역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전통적인 업체들이 지배하던 방산 산업은 이제 한국이 군사기술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재편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기술 리더십,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 독일을 능가하는 영향력은 군사 분야를 훨씬 넘어 여러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고 결국 이러한 한국의 경쟁력은 더더욱 독일의 파이를 빼앗고 말 것입니다. 한때 독일로 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폴란드의 역사적인 대형 입찰은 한국이 차지하게 되었고 노르웨이의 한국 선택은 유럽 해군 시장에서의 기존의 독일의 독점을 종식시켜버렸죠. 그야말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서방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압도적인 경쟁자가 되어
독일 및 유럽을 완전히 지배할 두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지금부터라도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추월한 한국은 최소 10년간은 독일의 파일을 빼앗으며 막대한 경제적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한국은 기존의 독일산 무기에 의존하던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그 이익만 해도 최소 1,000조 원 규모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현대 로템, 하나 디펜스, DSM이 등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므로 한국은 더더욱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겠죠. 가장 두려운 부분은 한국은 대표적으로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 국가로 늘 그렇듯이 벌어들인 돈 전부를 또다시 R&D 투자에 사용하며 한국은 AI 기반 전투 시스템, 자율전차, 첨단 미사일 방어 등 차세대 군사 기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독일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한국과의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좀처럼 메울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한국의 국제적인 정치 및 외교적 입지도 상당히 강해질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및 기타 나토 동맹국들은 현재 한국의 군사 장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유럽 간의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 국가들에서 계약을 따낸다는 것은 유럽과의 더욱 강력한 유대를 원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모두가 고대하고 있지만 아무튼 오직 한국만이 이러한 쾌거를 달성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군사 동맹을 확장하여 외교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나토와 EU 국가들은 이제 한국을 전략적 방어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시아 외부의 군사 정책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을 의미하거든요. 즉,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군사 강국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방위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주요 강대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한국은 독일의 명성을 그대로 뺏어오며 몇 년 내로 독일보다 부강하고 입지가 강력한 국가가 될 게 확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독일인들은 아직까지도 현실을 외면한 채 과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예정된 손해보다도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보며 그야말로 한국의 완전히 나라 자체가 집어삼켜지게 되겠죠. 그렇게 다큐는 종료되었고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에 완전히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베테랑 군인이셨던 아빠의 말에는 틀린 게 하나도 없던 거였고 저는 중국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꿔야 했던 거였죠. 결국 저는 하마터면 인생을 날리는 실수를 할 뻔했던 제 상황에 소름마저 돋으며 한국에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에 자부심이 가득하셨던 아빠조차 제 한국행은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과 강력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